1970년에서 1980년대에 거대 상승장이 올 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금은 26배, 은은 32배 네, 네네.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얘는 8,200%가 상승을 와. 했었거든요. 네. 리스크는 작고 수익은 꽤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적 좀 가격을 보면 추세가 명확한 편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죠. 은은 저도 이제 뭐 뵙기 전에 은 네. 차트를 한 몇십 년 걸 봤는데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약간 은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오히려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은 사실 뭐 기중품이라든지 가치 네. 저장 수단 이런 걸로 많이 쓰이는데 은은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 많이 쓰이잖아요. 맞죠. 네. 비교적 어떻게 본다면은 좀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좀 음.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은의 변동성이 큰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은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주식시장을 살펴본다고 쳤을 때 뭔가 반도체가 엄청 각광받는 시대를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가 그때 한 8% 올랐다 치면 네. 이제 되게 자그마한 기업들은 막 상한가를 2번, 3번 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은은 기본적으로 금 가격을 거의 그대로 추정하는 모습을 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은 시장은 금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되게 작아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적인 게 거의 전체 수요의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산업적으로 뭐 많이 쓰이게 되면은 금 가격이 2% 올랐을 때 뭐 은 가격은 8%, 9%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산업은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더 심하겠죠. 당연히 투자나 이런 쪽보다는. 네. 뭐 장신구의 수요 이런 거는 크게 늘거나 크게 줄지 않지만 산업적인 수요는 그렇게 또 그 부분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 사실 투자라고 한다면 네네. 그 가치 투자의 대명사 워렌 버핏이잖아요. 아. 워렌 버핏이 네. 금이나 은 투자를 싫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난 투자하지 않겠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전개하신 논리에 네네. 약간 좀 반박?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너무 예리한 질문이라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근데 사실 저도 워렌 버핏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저 뭐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주식이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채권이 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주식 안에서도 뭐 가치 투자가 짱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성장주 투자가 짱이다 뭐 트레이딩이 짱이다 이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의 차이라고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과 은이 본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질 가치가 확실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금과 은은 무려 주식시장은 200년밖에 안 됐지만 금과 은은 5,000년 동안 가격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럴 정도. 아 진짜요? 예, 다 있어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신기하네. 네. 그럴 정도로 금과 은은 5,000년 동안 그 가치를 인정해온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근본이제도 아니고 금이 무슨 돈이냐 금이 뭐 무슨 가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막 달러가 짱이라고 하잖아요. 전 네. 세계에서 모든 그런 그렇죠. 돈 중에서는. 근데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의 15% 이상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 자체가 되게 모순된 거고 네, 그다음에 유럽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유럽에서는 외환 보유고에 차지하는 비중이 달러보다 금이 더 많은 국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정말 금이 가치가 없다면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면 왜 아직도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금을 그렇게 많이 모아두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금은 만약에 투자 수요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금을 삽니다. 뭐 장신구로서 이 수요까지 만약에 다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금 안 이쁘다고 생각할래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좀 극단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금은 분명히 산업적으로도 쓰이고
그 뭐 반도체에도 쓰이고 치과에선 금리로도 쓰이고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모든 수요가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산업 수요는 분명히 남고 이게 쓰인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사실 옛날에는 은투자를 2번 정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냥 실물 자산을 샀다? 예, 실물로. 오. 1억 온스 정도 구입했던 거를 알 수 있는데 1997년에 구입해서 2006년에 팔아서 뭐 거의 2배 정도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저는 워렌 버핏이 왜 금과 은에 투자를 안 하는지 너무 명확한 게,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금과 은이 거대 상승장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아. 굳이 왜 금과 은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래서 금광 주식은 살 때가 있지만 예, 금과 은을 굳이 사지 않는 이유는 또 그런 데서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금강주나 은강주를 산다는 것 자체가 네. 금이나 은이 가치가 없으면 안 샀겠죠. 예, 맞습니다. 그걸로 당연히 돈을 벌 줄 알았으니까 산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선택적인 측면에서 네. 그냥 상대적으로 주식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같은데 이 인터뷰 질문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네. 슈퍼사이클이 오잖아요. 네. 그만 어느 정도 그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게 전에 바로 슈퍼사이클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였는데 이때 금은 600%, 은은 110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때의 거대 상승장이 아니라 1970년에서 1980년대의 거대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금은 26배, 은은 32배. 네, 네네. 이렇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때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제가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제 실질금리와 생산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당연하게도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은 금에 대한 수요가 더 폭발하고 그래서 가격 상승도 더 폭발적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금리가 떨어진 수준이, 그러니까 2019년 8월부터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사실상 지금은 보통 이제 사이클이 9년에서 13년 정도 유지되는데, 지금은 3년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도 지금의 실질금리는 1970년대의 그 어마어마한 사이클 때보다도 더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 1970년대 정도의 상승률은 나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생산량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최소한 1970년대 정도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고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970년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 네. 26배 올랐고 네네. 은은 30배가 이제 넘게 올랐기 때문에 네. 꼭 이만큼 오른다라기보다도 네네. 이때랑 환경이 비슷하니까 네. 이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사실 진짜 최근에 이제 매크로 분석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네. 지금이랑 언제냐 가장 비슷하냐, 방금 말씀하신 1970년부터 80년대 네. 이때도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맞습니다. 하이퍼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이때 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오일 쇼크라든지 그래서 국제유가 막 오르고, 네. 지금도 약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천연가스 가격 오르는 거랑 비슷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네. 이에 따라서 막 빅스텝 단행하고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이 매크로 환경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엔 진짜 애매할 것 같네요. 네. 물론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지만, 저는 정말 가장 지금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1970년대이기보다는 193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공황 때요? 네, 그러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약간 이전, 아. 약간, 왜냐면은 네네. 뭐 지금 부채 수준을 보면은 1970년대는 그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가장 낮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부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이미 그거를 넘어설 정도로 되게 많이 올라왔고, 뭐 다른 부분들을 다 봐도 오히려 1930년대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명목상 가격을 우리가 그게 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유출을 할 수는 없지만, 저의 나름대로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때 실질적인 그 가치는 한 100배 이상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그냥 보여지거든요. 실질금리가 1970년대와는 너무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더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또 금분위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승을 진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네네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이 대공황 당시에 이 금 가격의 추이를 말씀하실 때는 네. 금이 아니라 금광주의 상승률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한 맞습니다. 1000% 올랐다. 아,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주식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상황에서 부각받을 만한 이 금광주라든지 이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어떤 투자 경험은 누가 하신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장난감 대신 장난감 뭐 주식을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뭐 이런 네.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 대신 금광주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금 가격과 이제 금광주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기업 뉴몬트 골드코프와 이제 베리골드 그리고 금광주 다 모아놓은 ETF 네. 이렇게 세 가지와 이제 금 가격을 비교를 했는데 금이 무려 200%가 상승할 동안 금광주는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많고 그 상승률이 되게 미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광주가 꼭 금보다 상승률이 높진 않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금 같은 경우는 뭐 금을 10년, 100년 들고 있어도 누가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자체로 리스크는 없잖아요. 네. 얘가 빵원이 된다거나 하는 리스크도 없고 뭐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있겠지만 기업의 경우는 뭐 오너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본 잠식이라던가 뭐 다양한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보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금강주의 상승률이 금보다 좀 많이 못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뭐 한 10배 상승할 때 뭐 금강주나 은강주 중에서 막 1000배가 상승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약간 이 모멘텀이 사이클에 있구나. 한번 편승하면은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오르는 이거는 대표적인 은광주 중에 하나로 SVM이라는 티커로 이게 정확한 네이밍이 제가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기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은 가격이 이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한 800% 정도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얘는 8,200%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저도 물론 금강주에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통 금강주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좀 작고 약간 위태위태한 기업이 상승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만 갖고 있는다고 쳤을 때 얘가 만약에 상장 폐지를 당한다 그래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지만 만약에 얘가 정말 큰 포텐셜로 진짜 막 1000배가 오른다고 한다면 내 은이 99%의 비중을 가진 은이 상승한 것보다 그 1%의 비중이 더 큰 제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리스크는 작고 수익은 꽤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큰 변동성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은 저 SVM과 같은 약간 좀 금강주나 은강주 중에서 작은 종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실물보다는 약간 주식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뭐 베리골드인가요? 베리골드. 베리골드 네네네. 뭐 이런 주식을 또 편입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살짝 문제가 이 금강주들이 이 경제 위기가 오면은 하락률이 너무 크다는 게 또 리스크라서. 경제 위기가 오면 이게 실물은 그렇게 많이 안 하락하지 않나요? 네, 실물은 거의 하락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모든 금과 은은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뭐 IMF 때도 거의 한 100% 넘게 상승을 했었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 국제 시세로만 따져 보면은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뭐 금 가격은 사실 최대로 하락한 게 한 25% 정도밖에 하락이 아니었지만 근데 금강 주식은 뭐 50%, 60%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이제 인지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